전반적인 OT였습니다. 어떻게 해볼만 하십니까? 그죠? 첫날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볼까요? 92페이지 보시면 돼요. 92페이지. 그 부동산 공부 총 7호 나옵니다. 그죠? 90페이지.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앞장으로. 한번 부동산 공부로 되어 있죠. 요걸 딱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인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뭔지. 명칭이 뭐냐면 부동산 공법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부동산 공법 이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단행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거,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 규제를 다루는 과목이고, 요 부동산 공법 안에 몇 가지의 법률이냐면 6개의 법률을 가지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 부동산 공법이 이래가지고 공법 총칙 다음에 파트 2 이래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죠. 1개,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2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개, 그 다음에 건축법 4개, 주택법 5개, 농지법 6개. 법률을 몇 개 치느냐면 6개의 법률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률을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법들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공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공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수능에서 1 플러스 1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수능에서 1 플러스 1이 뭔데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2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2는 4를 모르면 미분적분 이런 거 아예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밑바닥을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벼이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부동산 공법인데 뭐 하는 법인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뭐 하는 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논밭들이 있어요. 전답이라고 그러죠. 그죠? 논밭들이 쫙 펼쳐 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임야도 봤어요. 산도 이렇게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나대지도 봤을 겁니다. 나대지. 나대지가 뭐를 말하냐면 대지인데 나자가 무슨 나자? 버슬 나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토지를 갖다 나대지라 불러요. 그 다음에 주택도 있죠. 그죠? 주택. 단독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원과 같은 상가 건물도 있겠죠. 상가 건물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 불러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불러요?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인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여러분 시험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죠? 왜 이걸 다루냐면 이게 전부 다 공인중개사의 뭐더라?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여러분들 학기하시고 나면 이제 이런 걸 중개를 하실 겁니다. 중개를 하실 건데, 부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토지, 이거 다 토지라고 부르죠. 그죠? 토지. 우리가 전답, 임야, 그 다음에 나대지 이런 걸 토지라고 불러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공법이 되냐면 토지 공법이면서 무슨 공법이더라? 건물 공법입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면요. 부동산 학과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학과에 가면 토지 공법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건물 공법이라고도 별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험 과목이 토지 공법에 따라가면 뭐는 시험에 안 될까요? 건물은 안 나오겠죠. 건물 공법에 따라가면 토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이 토지에 국한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국한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 건물 둘 다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이 이제 뭔지는 아셨으니까 두 번째는 공법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법. 자, 여기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공법이 뭐냐? 공법이란 말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반대 개념을 좀 우리가 가져오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사법이겠지 뭐.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겠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률인데 100%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법은요 크게 나누면 뭐하고 나누냐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죠? 5천만의 인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두 개로. 뭐하고 뭐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중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을 나누는 방법은 남자 아니면 여자. 어떤 분들은 뭐 아줌마와 그 나머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던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뭐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법률이 있잖아. 그걸 나누면 뭐하고 뭐로 나눈다?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체계로 나누는데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법부터 한번 설명할게요. 사법은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로 필요한 게 사법이거든요. 사법. 그러니까 갑이라는 개인이 있었는데 을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어. 근데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뭘 가져야 되냐면 사법을 가져야 돼요. 자,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쳐서 금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갑에게 변제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갑은 변제를 받은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을은 갑에게 변제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갑은 변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변제 기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을이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해결이 되죠? 그때 들어오는 게 뭐더라? 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은 각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과 을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했죠? 발생해서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채권자인 갑이 있고, 채무자인 을이 있어요. 그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법률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해결할 겁니다. 해결할 건데, 법원에서는 채권자를 더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채무자를 더 위에 놓고 판단합니까? 누구를 더 위에 놓고 판단해요? 판단할 때. 채권자를 위에 놓고 임대인, 임차인이 있다, 매도, 매수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양자 간의 법률 관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결할 때, 법원에서 해결할 건데, 법원에서 해결할 때, 채권자를 위에 놓고 판단해요? 채무자를 위에 놓고 판단해요? 어이, 처음 질문부터 틀립니다. 누구를 위에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둘 다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판단해요. 그래서 법원은 뭐 한다? 판단할 때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을 감죠. 눈을 감고 갑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을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서류를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의 권리관계가 진정한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법이에요. 사법은 둘이를 동등한 입장에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한쪽을 더 위에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법의 원리는요, 둘이가 뭐하다? 대등, 내지는 뭐하다고 생각한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대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죠? 사적인 문제는, 그죠?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의 일반 원리에서 가장 밑에 깔리는 정신이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사적 자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게 원칙입니까? 개입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힘의 균형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 조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은 둘의 힘의 균형이 똑같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하고 너그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정 해결이 안 되면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사법의 일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법이냐 공법이냐 판단하는 이유는 이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갖다 해결하는데 법원에 가죠. 그럼 어느 법원에 가서 해결해요? 어느 법원에 가야 돼? 민사법원에 가야 돼요. 민사법원에. 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죠? 형사사건으로, 그죠? 형사법원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행정법원에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죠? 가정법원에 가는 것도 아니죠. 그게 민사법원에 가는 거야. 자, 배가 아파. 배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 배가 아프면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겠죠. 왜 배가 누구 땅을 샀는가 전화를 해봐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과에 가야지. 배가 아픈데 이비인후과에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법원이나 형사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사법원에 가는 게 민사법원에. 그죠? 그래서 사법은 힘의 균형이 동등한 입장에서 벌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더라? 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법에서 발생한 문제는 어디로 간다? 민사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법의 대표적인 법률이 여러분들이 어저께 수업을 했죠. 뭐야? 그게 민법이에요. 민법.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민법은 이제 어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되는데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민법이 아니고 공법이거든요. 공법이 뭐냐? 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어떻게. 법이란 것은요, 아까 민법에서도 봤다시피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도구거든요.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규범은요, 혼자 있을 때는 규범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혼자 있으면 규범이 필요 없죠. 뭐 아담 혼자 살아.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것이 이고, 그죠? 화장실에 안 가고 아무 때나 그냥 싸도 되고, 뭐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누가 생기는 순간부터 규범이 생기냐면, 이브하고 둘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규범이 생기죠. 그죠? 양말 똑바로 안 본다? 자, 규범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면서도 약속을 한다니까요. 돈은 내가 벌게. 대신에 가정 살림은 누가 살아라? 이브 네가 살아라.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서 계약을 한다니까요. 그게 규범이죠. 그죠? 근데 우리 학원요 안에도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규범이 있다니까요. 규범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는다든지 누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 집에 가도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규범이 있죠. 그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묵시적 규범이 있잖아. 근데 여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럼 그 다음날 죽음이죠, 그거는. 아니, 그게 뭐였기 때문에 규범이 있으니까 약속이라는 게 규범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죠?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5천만이라는 인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규범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범, 뭐 법이란 것은요, 별게 아니고 규범이에요, 규범. 근데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뭐 속에서 관계 설정소에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법이란 것은 사인 대 사인 사이에 둘 사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공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냐라고 했을 때 공법은 누구? 국가 내지는 지자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적 주체하고 누구의 관계? 사인이 아니고 국민이죠, 국민. 국민적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이에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와 국민하고 동등한 입장이 있겠습니까? 한쪽이 또 우월한 지역이 있겠습니까? 우월한 지역이 있겠죠. 누가 우월해요? 여기가 우월하다니까? 국가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뭘 할까요?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게 뭐더라?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를 가하니까 뭐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공법이라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공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게 공법입니다. 공법. 예를 들자면 이러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라고 하는 나의 권리가 있잖아. 나의 재산권이잖아. 그걸 사고 파고 하는 거는 자유야, 자유가 아니야? 자유죠.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니까 등기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내 재산권인데. 그죠? 자,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건물을 못 짓는다니까요. 뭐 받고 지어야 돼? 건축 허가 받고 지어야 돼. 허가 안 받으면 건물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불법 건물이 돼가지고 하지만 했거든. 허가 안 받고 건물 짓지 말라고 했거든. 하지만 한다고 안 합니까?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불법 건물을 짓죠. 그럼 처벌받는다니까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전매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전매를 하잖아.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니까요. 벌칙을 부과를 한다. 공법이 다 규제예요, 규제. 자, 음주운전 하지 마라 했잖아. 했어. 그러면 규제를 간다니까. 일로 와 이래가지고 규제를 간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거죠. 그래서 공법은요, 전부 다 뭐 하는 법이냐.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공법은 국가 자체가 국민보다는 어떤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뭐라고 한다? 규제를 가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뭐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제도들이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우리 공법에 있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분양 가격을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 가격을 갖다가 못 받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사기업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평당 1억에 분양하든 평당 2억에 분양하든 기업 활동의 자유다 아니다. 자유죠. 근데 분양가 원가를 공개를 하는 거야. 택지비 얼만데 그거? 평당.
건축비 얼마인데? 근데 뭐 그리 비싸가 안 돼. 그래 못 받아. 라고 규제를 딱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그게 공법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본으로 토지를 사가지고 지었어.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건 내 자유예요. 1억을 받고 2억을 받든 자유인데 했는데 안 팔려. 그럼 그 위험부담은 지가 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적정한 가격을 갖다가 가격이 처음에 1억을 했어. 근데 안 팔리는 거지. 그러면 9천만 원 낮추고 8천만 원 낮추고 그죠? 낮추니까 누군가가 사가는 거야. 그러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누가 규제를 하더라? 정부가 국가 자체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걸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법은 전부 다 뭐 하는 법이냐면 하지 말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공법적 관계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죠. 그럼 민사법원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행정법원에 가야 돼요. 행정법원에.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을 들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공사법의 구분의 실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그 부동산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될 건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많이 노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중개를 했어. 이 중개 수수료가 10억이면 얼마가 되냐면 900만 원이 되거든요. 최대가 900입니다. 최대가 900만 원이라니까. 최대가 90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법과 사법을 좀 이제 한 5분 정도 들었다니까요, 수업을. 근데 이제 구분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보고, 아, 이거는 공법 관계다, 이거는 사법 관계다라는 걸 아는 건 뭐냐면, 내과에 갈까, 이변후과에 갈까, 안과에 갈까를 이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5분 만에 할 수 있다니까요. 5분 전에는 몰랐다, 이거. 자, 봐라. 신기하지 않나, 이거. 자, 봅시다. 자, 신기합니까? 전혀? 자, 중개 수수료인데 900이 이제 법정 수수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매도갑이, 수수료 좀 더 줄게. 더 줄게. 그래서 더 줄게. 팔아주면. 그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인정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중개를 했어.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A가 중개를 했거든요. 그 A가 중개를 해가지고, 1,500을 갖다가 달라고 했어요. 1,5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1,500을 받았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게 적발된 거야, 이게. 더 준다고 해가지고 1,500을 갖다 받은 거야. 그거 적발된 거야, 이게. 위반했어, 안 했어? 했죠? 뭐 받을까요? 처벌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개인 갑이, 공인중개사 A가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 줘가지고 받았고, 이거 했는데 왜 나를 갖다 처벌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 처벌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다툴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예?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공법관계지, 공법관계.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 행정법원에 가야 돼, 이거는. 그렇잖아. 아이가. 맞죠? 자, 근데 이럴 수 있어. 더 줄게라고 했어. 근데 900을 안 주고, 9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해놔놓고. 그죠? 500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진짜 이 사람이 더 준다고 해가지고 진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해놓고 엄청 노력했거든. 근데 900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매도인 A에게, 그죠? 400 더 내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갑이 못 주겠다 이래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서 안 생기서? 생겼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이게 사법이죠. 4인 대 4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야, 이거. 그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결하자면, 이 사람이 700 줄게, 700. 7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조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해결하면 그걸 끊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어느 게 적당한지를 봐. 이건 사법관계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된다? 민사법원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했느냐, 한쪽이 우울한 지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체가에서 지금 여러분들 배우려고 책 펴놨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죠? 다 어디로 간다? 행정쟁송으로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행정쟁송을 해결하거든요. 시험에 나와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민사쟁송으로 뭘 해결한다는 말이 우리 공법책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왜? 이러니까 법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울한 지에서 뭘 가기 때문에, 규제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요.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면요. 부동산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보실 수 있냐면 재산권으로 보면 돼요. 재산권. 맞습니까?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우리가 이제 유체재산권, 눈에 보이는 거, 무체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무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동산과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이니까 재산권으로 보시 크게 보면 재산권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요, 뭐 하는 법이냐면 재산권에 대한 뭐더라?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재산권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게. 재산권을 규제하는 법. 공법이. 근데 재산권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재산권은 규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까?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못 하는 게 원칙입니까? 그렇죠. 못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적인 이념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냐면 북한은 재산권을 규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헌법적인 이념이, 그죠?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규제를 원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재산권을 지금 하고 있어. 규제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재산권을 갖다가 규제를 원하는 게 원칙인데 저 규제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기 위한 나름의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규제를 하는지 열쇠를 풀어야 돼. 이게 공법의 모든 출발점이면서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느냐, 왜. 규제를 왜 하는데.